자, 뭐 부자라는 이야기 뭐 듣기만 해도 좋은데 통장에 10억은 있어야 된다니까 조금 슬프긴 하네요. 네, 어쨌든 자, 부자들의 부동산 사랑, 네,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요. 자, 이제 부자들의 숫자, 우리나라의 이제 부자들의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이제 책정이 됐는데, 자, 부자의 숫자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나는 아직 부자가 못 됐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지금 늘어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부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라는 게 이렇게 좀 뭐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부자가 될 또 그런 기회도 이제 또 많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지금 우리가 그 부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자산, 그러니까 내 통장에 10억 정도 이제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6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6만 명 정도 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16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는 무려 35만 4천 명. 야, 엄청나죠? 통장에 10억 정도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 무려 35만 4천 명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35만 4천 명으로 무려 10년 동안 2.2배, 그렇죠. 16만 명에서 한 2배 정도 늘어나면 한 32만 명 정도 되는데 2배,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35만 4천 명까지 늘어났고, 자, 인구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약 한 0.5%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거의 정체 상태까지 들어와 있고 거의 이제 감소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자들은 매년 9% 이상이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는 뭐 거의 안 늘고 있었는데 부자들은 매년 9% 이상 늘어서 지금 현재 10년 전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늘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자들이 금융자산만 봤을 때 그렇죠. 부자들의 통장을 봤더니 10년 전에 이 말씀드렸던 16만 명의 그 통장을 다 합쳐봤더니 약 한 1158조 정도를 통장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니까 그렇죠. 전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뭐 2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1158조 정도를 10년 전에 이미 통장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1100조였던 게 무려 2154조네, 거의 1.9배,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년 전보다 부자들도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의 지금 잔고 자체도 1100조에서 2100조까지 거의 1000조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 부분만 봐도 정말 이 부자들의 위력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자들이 어디에 주로 살까요? 맞습니다. 서울에 46%가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절반 정도는 어디 사세요? 그러면 나 서울 살아요. 이렇게. 물론 서울 안에서도 뭐 강남 쪽에 많이 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서울의 46%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자, 경기도에 약 한 22%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부자들의 무려 70% 정도, 그러니까 70.4%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15억을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초고가 현금을 다 주고 사야 되는 집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없고 그렇죠. 계속 뭐 20억, 30억, 이미 서울이 33평 아파트가 35억 7천까지 가는 이런 지금 평당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서울에, 많은 부자들이 경기나 수도권 쪽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해주지 않더라도 소위 말해서 정말 현금 부자들이 줍줍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줍줍 쪽들이 수도권에 많았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0.01%,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도 안 되고
0.1%도 아니고 0.01% 정도가 전체 금융자산의 무려 24%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9년 전에요. 통장에 10억 넣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지금 통장에 10억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전체 자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2011년에 조사할 때는 그래도 내 재산이 50억은 있어야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좀 부자라고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년, 지금 9년 정도 지난 2020년 돼서 그 통장에 10억 가지고 계신 분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통장에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만 모아놓고, 자,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지금이야 70억은 있어야죠. 70억. 네. 지금은 50억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나 부자예요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내가 어디 가서 그래도 나 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려 그러면 70억 정도의 자산은 있어야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그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뭐 부자도 여러 그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부자, 누구나 생각해도 정말 부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통 300억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00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초고자산가다. 그러니까 자산가에다가 높을 고자를 하나 더 붙여주고 여기에다 울트라, 그렇죠, 넘어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고자산가라는 말을 붙여주는데 이 초고자산가, 그러니까 300억이 넘는 이런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전체 부자의 1.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 국민 중에가 아니라요, 통장에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만 다 모아놓고 그 안에서도 30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그렇죠, 약 한 1명, 한 2명 안 될까 말까 요렇게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억 이하 자산가가 약 한 1.8%, 인원으로 따져봤더니 약 한 6,400여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300억 넘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 6,400명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초고자산가 보유자산이 지금 이 6,400명이 무려 901조를 갖고 계십니다. 901조. 네, 901조를 갖고 계신데, 자,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의 무려 24%를 이 6,400명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012%가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의 24%를 갖고 있더라. 자, 이제 궁금해집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은 사업소득이 37.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도 보면 그 주인공이 계속 얘기하는 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좀 사업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나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 됐어요. 25.5%나 됩니다. 자, 상속하고 증여. 야, 정말 가장 뭐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태어나 봤더니 부자인 거예요. 19%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근로소득. 내가 정말 월급 받아서 부자 됐어요. 그래도 한 11.3% 됩니다. 자,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 투자를 한 게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된 자산 축적 방법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이 가장 높았습니다. 63%였고 그 다음이 사업소득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부자들이 사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사업을 가지고 내가 예금을 한 것도 아니고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더니 두 개 다 많이 벌었더라. 요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복수응답에서 나타나서 요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부자의 부동산 비중이 56.6% 정도로 돼서 작년보다도 무려 2.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년 만에 지금 최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연도별로 조금 봤더니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6년에 약 한 51.4%였어요. 이 지금 수치가 비중이. 자, 근데 이게 2017년에는 52.2%로 또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2018년에 53.3%, 2019년에 53.7%였던 게 드디어 올해 들어서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2.9%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데 부동산 쪽이 많은 좀 기여를 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올해 지금 이게 금융자산 쪽 비중이 좀 많이 줄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38.6%인데요. 자, 2017년 44.2% 위에 지금 가장 지금 낮은 수치인데 지금 계속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3년에는 37.8%로 가장 낮았는데 그때보다 7년 만에 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44%까지 갔던 게 다시 그렇죠. 지금 그 30%대까지 좀 뚝 떨어진,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부동산 쪽의 비중을 좀 많이 늘리는 쪽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들의 이 거주주택 비중,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그 비중 같은 경우가 26.1%로 6.4%나 이게 올라서 지금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이 뭐 강남이라든지 강북 쪽에도 굉장히 고가 그 아파트들이나 고가 주택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주주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동 그 금융자산 비중이 약 한 16.2% 정도 되고요. 빌딩이나 상가가 약 한 12% 정도 되고 거주 외주택이 약 한 9.3%, 그다음에 예적금이 한 9.3% 정도 돼서 어쨌든 거주주택 쪽의 비중이 그만큼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는 게 지금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투자용 주택이 많이 늘어났고 손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투자용 주택,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주용 주택 말고 거주 외주택인 투자용 주택이 13.4%에서 무려 18.2%까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있지만 투자용 주택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투자용 주택들을 양도세 중과가 된다고 해서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여를 한다든지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패턴도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상속 증여한다 그러면 2011년만 하더라도 98.7%가 자녀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93.9%로 오히려 자녀들한테 하는 건 좀 줄어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거꾸로 오히려 손자녀들, 그러니까 손자나 손녀한테 증여를 하는,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죠.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 더 나중에 증여세가 한 세대를 걸러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이 9.2%에서 무려 31.8%까지 늘어나서 이제는 손자녀에게도 많이 증여를 하고 있다. 자, 또 하나가 배우자들한테 증여하는 것도 46.9%에서 58.3%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 뭐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는 이렇게 배우자와 나누어서, 그러니까 약간 절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절세를 통해서 좀 지분을 쪼개기 하는 이런 것들이 나서 세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